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김혜연, 빈 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셔서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게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 사이에 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네, 뭐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히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또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를 보면 우리 시각으로 26일 밤, 월요일이죠. 월요일 밤 9시에는 한 5만 달러 초반까지, 5만 900달러 선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4시간 지나니까 화요일 새벽 1시 5만 3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만 3천 달러가 왜 중요한 선이었냐면은 2021년 11월에 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6만 9천 달러였는데요. 네. 2021년 11월 이후로 5만 3천 달러 위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낙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도 지금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계속 상승을 해서 미국 시간으로 어제 하루 동안 한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면 5만 7천 달러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이 어떻게 호재로 작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기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미국 26일 월요일이죠. 요 하루 동안,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ETF 9개에 유입된 자금이 24억 달러였습니다. 자금 24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역대 이제 이 ETF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 세워진 건데, 월요일에 자금 유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출근을 해서 주말 쉬고 출근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은 이 24시간 뭐 연중 무휴로 계속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요일에 자금 유입이 많아졌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말 쉬고 한 주 시작할 때 유입된 자금이 늘었다, 기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주말 거래량은 반대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주말 거래 비중이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로 봤을 때 한 24%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1월 11일에 미국 시간으로 11일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3%로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수준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기관 투자가 진짜로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낙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원화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율 영향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고점이 달러로 보면 6만 9천 달러였는데요. 당시 환율이 한 1,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산하면 한 8,280만 원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요. 이걸 근데 지금 환율로 지금 한 뭐 1,330원 정도라고 보면은 이게 아까 계산해 보니까 9,177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율 차이만 가지고도 이미 한 1,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걸 봤을 때 현재 5만 7달러로 봤을 때 5만 7천 달러 선인데 지금 이제 한 7,58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전고점이 아직 안 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굉장히 뭐 빨리 올라가서 전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영향 덕분에 다른 코인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2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전 가격이 작년 2월 가격이 1,500, 1,600달러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2배 이상 오른 걸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그 알트코인,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가상 화폐들, 가상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데빌스 어드보켓 역할을 해보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금이 됐다고 쳐요. 그리고 ETF 뭐 편입도 되고 제도화의 길을 간다. 그럼 기관이 편입하는 자산이 되어 간다. 근데 다른 코인들을 다 똑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고 또 누군가 또 새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과거 금이 가졌던 지위를 비트코인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금들이 새로 등장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빨아들인다. 그런 일이 생기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신청이 들어갔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고 5월이면은 결론이 나올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낙관론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밖의 다른 코인들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 기능은 무엇이고 이거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돈이 많이 몰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알트코인이 태어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15년간 블록체인의 역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진짜 화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게 뭐 이원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나왔던 국내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쓰여졌던 책의 추천사를 쓰신 장 본인으로서 그 당시에 기대했던 이 어떤 제3세계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빈곤 국가에 뭐 은행에 못 가는 사람들의 가난이 비트코인으로 해결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거죠. 어떤 좀 대안적인 금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하마스 무기 거래 자금이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랑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김을 좀 많이 빼셨어요. 저는 미국과 FRB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어떤 해방된 금융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금융시장이 바로 불법 무기 거래하는 그 암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소장님이 사실 MIT MBA 출신이시지만 이렇게 과격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년 동안 블록체인의 역사는 계속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는 이 블록 생성 시간이 한 뭐 10분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너무 느리다. 그럼 빨리빨리 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화폐로 쓰려면은 이제 운 나쁜 사람은 뭐 최소 10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누가 화폐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화폐로 쓰기 위해서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없을까 하면서 만든 다른 코인이 있고요. 또 그럼 그건 또 문제가 없냐? 그렇게 했을 때 이 결제를 승인하는 과정이 좀 너무 생략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코인이 고안되기도 했었고 이렇게 뭐 결제만 할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위에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활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고안된 블록체인 코인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개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또 한편으로는 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코인이 혹시 거론하실 수 있으세요? 화폐 기능을 보완하는 코인, 결제 승인 과정을 보완하는 코인 이런 것들이 특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금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리플이라는
아주 송금에 최적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실제로 구현을 했죠. 송금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송금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심지어 그냥 결제로 쓰자 하면서 편의점에도 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제 규제 벽에 부딪혀서 그거는 진짜 화폐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일상적인 그렇죠. 화폐. 일상적인 화폐로 쓰이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코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뭐 일상적으로 우리 코인이라고 통칭을 하니까 이 코인은 어느 거래소에 상장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왔다 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라면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 이걸로 결제를 하면은 어느 날은 라면이 100원인데 어느 날은 500원이 되는 거예요. 좀 그 안정성이 이제 많이 뭐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또 이 비트코인 자체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도 화폐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의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결제로 쓰는 것도 이제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이제 결제 속도를 좀 개선하면서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 지원도 있었는데 이거는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거기에 사진이 하나 나오거든요. 경남 김해에 있는 어느 카페가 나옵니다. 한국이 무슨 비트코인 결제 무슨 아주 선도적인 사례처럼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튼 뭐 아주 성공적이진 않지만 계속 이제 실험적으로 또는 시도되는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문제는 결국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변동성 문제. 변동성. 이게 코인 자체를 그러니까 모두가 코인으로만 사는 세상 같으면은 이 우유 하나는 0.01 우유는 너무 비싸네요. 뭐 자동차라고 해요. 이 자동차 한 대는 1비트코인이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과는 무관하게 1비트코인이다라고만 하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모두가 비트코인만 쓰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인 상태로 그냥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로 그냥 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뭐 지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느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 누군지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매칭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익명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그 익명성 때문에 이게 좀 음성적인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출처를 잘 알 수 없게 하는 코인을 이용해서 자금 이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성착취 동영상, 마약 거래 이런 데 코인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코인이 꼭 등장을 해요. 권력자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서 코인을 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그냥 이 통상적인 화폐로 쓰는 데에서는 좀 걸림돌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화폐가 안 되는 이유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변동성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달러가 변동성이 사실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우리 원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800원까지 갔다가 800원까지 갔다가 한 지난 30년 정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1,300원, 1,200원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 한 10% 정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달러가
이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달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달러를 받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가 달러를 보증하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고 결제했을 때 떼어먹힌 것은 아니고 달러는 달러로 항상 똑같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서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도 이제 저는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다른 코인을 일단 제쳐두고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뭐 이렇게 USB 저장 장치에 메모리 스틱 같은데 넣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럼 이제 지갑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이것만 들고서 세계 여행을 한다. 네네네. 할 수 있을까? 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을 했죠.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뭐 이걸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사를 보면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하는데 화폐처럼 쓰기보다는 어떤 이제 저축 용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필요할 때는 이거를 화폐로 바꿔서 쓰고 뭐 그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곤란하겠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이상은 뭐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한 것도 보면 이전에 엘살바도르는 국내 통화가 굉장히 불안해서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고 뭐 이랬던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비트코인을 수용했던 그런 면도 있었고 근처에 있는 남미 나라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또 다른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이분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보이면서 법정 통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르헨티나는 페소라는 통화를 쓰고 있는데 페소 통화의 환율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가 뭐 이렇게 발표하는 공식 환율이 있는데 현지 암시장에서는 이게 한 150% 정도의 비율로 가치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환율 자체도 이게 여러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달러를 또는 비트코인을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현상이 얼마나 퍼질 것이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통화 질서가 나름대로 구축이 되고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잘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USB에 비트코인을 담아서 세계 여행을 하는 날이 현실적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 비트코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패권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 패권의 내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자기들은 필요하면 엄청나게 써가지고 엄청나게 발행해가지고 양적 완화해서 뭐 자기네 은행들은 다 살리고 사람들 월급 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국내에서 필요해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 우리는 내수 경기 안 좋은데 따라서 올려서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누군가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 화폐가 있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화폐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거기까지 갈 거니까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또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렵다 지금 보이잖아요. 이제 화폐의 기능 교과서에서 배우는 화폐의 기능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교환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뭐 가치 척도의 기능, 그다음에 가치 저장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치 저장의 기능으로서는 충분히 지금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이죠. 네. 근데 이제 교환의 매개로서 또는 가치 척도의 어떤 준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좀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의성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건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송금하고 이런 게 다 지금은 전자수단으로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폰뱅킹 뭐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는데 이런 디지털 금융이 잘 발달 안 돼 있는 나라,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들은 어차피 현금은 익명성이 있잖아요. 익명성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화폐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 화폐라는 측면에서.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산업에서 많은 경우에 강조되는 문구가 금융 포용성입니다.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용어를 이제 국내 용어로 번역을 한 것이기도 한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세계은행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세계 성인 인구 76%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게 근데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년 전이면 한 2012년일 텐데 그때 51%였대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건데 그래도 이게 한 24%는 계좌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숫자로 다시 환산을 하면 성인 한 14억 명이라고 세계은행은 추산을 하고 있던데 14억 명은 금융 계좌가 없는 겁니다. 금융 계좌가 없는 이들 인구에 대해서 어떤 금융 서비스가 다가갈 수 있도록 포용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기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실제로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제 송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게 그런 서비스들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뭐 금융 서비스가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방방곡곡에 전부 다 이 은행이 있고 모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플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을 해서 현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바로 입금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때 받은 돈은 이쪽에서 보낸 돈도 아니고 리플이라는 어떤 암호화폐도 아니고 현지 화폐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 금융 포용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소외계층, 이 세계은행이 추산했던 14억 명의 성인들, 뭐 영어로는 unbanked 또는 underbanke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주로 여성이거나 빈곤층이거나 교육 소외층이거나 비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인구인데 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근데 비트코인의 이슈인가요? 아니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그런 수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비트코인도 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내재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특화시켜서 송금에 특화시킨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전체 블록체인 산업의 어떤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법적으로는 괜찮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인을 다룬다는 게 어떤 익명성하고 맞물린다거나 이 자산의 지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도록 지금 자본시장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코인을 다루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이게 아마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규제 면에서 장벽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지금 우리 네, 좀 나머지 얘기 좀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로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화폐까지 가는 길을 원래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던 건데 또 다른 코인들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가치 저장 수단까지는 갔다. 뭐 ETF 편입되고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산으로서 이제 공인된 거죠. 그렇지만 교환에 사용되는 것은 미지수다. 환이 불안정한 일부 국가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정도다. 그렇지만 금융 접근권을 높이는 데는 이렇게 아예 은행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은 데서는 오히려 좀 창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복지죠. 금융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용도가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르겠다. 살 사람이 늘겠다. 이런 건가요? 투자 자산의 관점에서만 보시면은 이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하는 거냐 자꾸 물어보고 지난주에 제가 좀 정형화된 표준화된 미술품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네. 투자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한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지금 이제 설명하셨던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이 비트코인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블록체인의 기술을 밝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전망치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